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가스 물질을 이야기할 때, 첫 시간에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농도를 환산하는 게 이제 가장 복잡한 이유가 모든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은 어떤 일반적으로 질량대 부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부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질량만큼을 n으로 넣고 궁극적으로 이 부피 값을 구하는, 그래서 이 PV는 NRT 이상기체 Ideal Gas Law를 적용하는 과정 때문에 이게 가장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이 Ideal Gas Law라는 것은 우리가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이 상수들, 몰수와 알값과 T의 곱, 즉 PB가 항상 T와 일정하다라는 건데, 이 원칙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화학적으로 두 가지 법칙, 라울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찰스의 법칙,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법칙들이 결합이 돼서 나타난 현상이죠. 여러분 책 24쪽에서 이런 가스와 관련한 그런 일반적인 오일, 찰스, 그 다음에 라울의 법칙, 이런 말들이 이제 겹쳐져서 궁극적으로는 헨리의 상수라는 헨리의 법칙, 헨리의 상수, 이런 하나의 이론이 완성이 되는데, 일단 보일의 법칙이 뭔가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가장 기준이 되는 원칙이, 보일의 법칙은 어떤 볼륨 오브 가스는 inversely with pressure. 자, 온도가 일정한 조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반비례한다. B는 P분의 1.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고, 또 찰스의 법칙, 이거 불어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발음할 때는 찰스라고 그러고, 불을 때문에 샤를 법칙 이렇게 말하는데, 자, 압력이 일정할 때 항상 어떤 가스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즉 어떤 풍선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계속 공기를 뜨겁게 하면은 그 풍선의 부피가 점점 온도 올라가는 것만큼 팽창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피라는 함수는 지금 PB는 nRT라고 표기한 것처럼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constant temperature, 온도가 일정할 때 PB는 항상 어떤 상온에서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압력이 일정할 때는 부피는 온도와 비례한다. 그래서 이 PB는 nRT라는 말은 보일과 샤를 법칙을 서로 완벽하게 결합한 어떤 수식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 매개체로서 어떤 그 물질의 몰수, 이상 아이디얼 가스 컨스턴트, 이상 기체 상수를 결합시켜줌으로써 보일과 샤를 법칙을 하나의 어떤 총괄적인,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5쪽 예제 2-6번을 보시면, 자, 이런 그 PB는 nRT라는 게 고등학교 때는 아마 이런 이제 어떤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많이 이용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내용에서는 이 PB는 nRT가 실질적으로 어떤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큰 산, 헨리의 법칙,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고, 그 우리가 퀴즈를 한 서너 번 본다면은 거의 매번 이제 나올 그런 중요한 그거, 앞으로 어떤 뭐 수질적 환경 기사를 한다, 그럴 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물을 이해하려면 헨리를 먼저 이해하라는 그런 걸 권유하고 싶은데, 자, 그 헨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먼저 이제 PB는 nRT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 2-6번 보면은 What tank volume is required to hold 10,000 kg of methane gas at 25 degrees Celsius and 2 atm pressure? 자, 우리가 가스란 것도 어떤 물처럼 담아서 들고 다니기가 쉽진 않지만, 우리가 물은 뭐 수도틀 상상 용기 안에 넣으면 되지만,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커피 보온병 같은데 뭐 뚜껑을 닫는다고 어떤 특정한 걸 자기가 잡아 넣을 수는 없죠. 어떤 뭐 그런 걸 어떤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한 장비도 필요하고 좀 복잡은 하지만, 일단 어떤 그런 것의 기초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들, 뭐 LPG라든가 또는 매립장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포 매립장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그 주변에 막 이렇게 가스 같은 불 태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해 두면은 악취 같은 게 막 발생하죠. 그래서 그 악취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그 매립가스는 초반기에는 순도가 약 한 60%, 70% 정도의 메탄이 나오니까, 메탄이 다 연료죠. CH4는 태우면은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연소시키는데,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울릉도 앞바다, 독도 앞바다 같은 데 가면은 이 바닷 물속에 깊은 데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된 수화된 메탄을 건져 올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수화가 됐다는 그 압력을 많이 받아서 조그만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고순도의 메탄이니까 연료로 소용이 굉장히 높을 테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메탄 같은 걸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가지고 있는 메탄이 1만 킬로그램의 메탄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것을 25도씨에서 2기압으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탱크 부피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되나? 결국 PB는 nRT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1만 킬로그램의 메탄을 25도씨 2기압에서
우리가 보관하고 싶은데 탱크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냐. 그 P분 NRT에서 그 부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B는 P분 NRT.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압력을 2기압으로 하니까 전체 값이 2배로 나눠지겠죠. 그죠? 4기압 하면 4배로 나눠지겠죠. 우리가 압력만 계속 늘릴 수 있다면 용기의 사이즈는 2배, 4배 계속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겠죠. 일단 1만 kg의 메탄이라는 게 몇 몰인가 따져주려면 16g 그 몰로 나눠주면 이 몰수가 나올 테고, 그러면 그 몰수가 62만 5천 몰, 6,600 곱하기 10의 6생몰 맞나요? 5성몰. 결국 이 몰수가 들어가고 R은 고정되어 있고 온도는 298, P는 2atm. 이렇게 되면은 탱크의 용량이 계산이 되겠죠. PBN NRT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메탄을 담을 용기의 견적이 나오는데, 자, 이걸 이제 생각해보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긴 한데, 뭐 예를 들어 4기압, 8기압, 16기압 올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게, 일단 많이 올리려면은 그게 이제 폭발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강한 셀을 또 만들어야 될 테고, 또 그런 재료에 대한 가격이 있으니까 이걸 뭐 무한정 압력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또 그렇게 올렸다고 잘못 또 사고 나면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 나니까. 뭐 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실험실 같은 데 가면 실린더 이렇게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거 잘못 관리하면 그냥 로켓포가 돼서 날아가서 그냥 벽을 그냥 뚫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만큼 압력을 올리면 뭐 많은 양을 담는다는 건 좋지만 또 그 다음에 또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자, 이렇게 보일과 찰스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Dalton's Law of Partial Pressure. 이게 지금 마이크가 닫혀가지고 이 부분을 떠나기 어려워서 계속 얘기합니다. 달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동시에 존재할 때 그 물질들 A, B, C, D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떤 섞여 있는 믹스처라면은 이 물질들 각각을 하나의 전체 몰수가 있겠죠, 그죠? A의 경우는 어떤 전체 몰 수의 몰 비율, 몰 프랙션에 대해서 그 물질이 갖는 압력과 어떤 분압이라고 하는데, 프레셔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였을 때 이 물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압력은 PAPB, 토탈 압력은 그 물질들이 어떤 공기 밖으로, 물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힘 때문에 이 각각의 물질들은 각각의 자체 분압이 존재하는데, 그 전체 압력은 PT라고 할 수 있고, 개별 물질의 압력은 이렇게 전체 몰 분수, 몰 프랙션에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따져줄 수 있다는 거죠. PA는 PT 곱하기 XA, 그러니까 A라는 물질의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이 네 가지를 다 대준 압력과 A의 분압, 또 B의 분압을 곱하면 B의 분압, C, D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 이제 뭐 많은 화합물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그런 주기율표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다시 뭐 유기물이 되든 무기물이 되든 그것들 이제 결합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어떤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물질들 중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었을 때 물질이 갖는 특성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용어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좀 대표적인 물과 공기 서로 참 친하면서도 먼 관계인데 물과 공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물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A라는 케미칼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물질이 보여주는 반응은 두 가지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수하거나 아니면은 물 밖으로 도망 나오려는 수도 있다. 그래서 말로필러티는 휘발성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빠져나오려는 그런 뜻. 살리빌리티는 물속에서 용해되려는 뜻. 그러니까 서로 느낌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휘발성이 크면 클수록 물속에 남는 부분은 작을 테고 휘발성이 클수록 에어를 크고 물속에 남는 것보다 반대로 살리빌리티가 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공기 쪽의 포션보다는 물 쪽에 존재하는 포션이 더 커지겠죠. 그죠? 이런 관계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살리빌리티와 발로틸리티의 관계를 정립한 것이 바로 헨리라는 사람이었어. 헨리라는 사람이었어요. 헨리의 법칙으로 탄생했는데 이건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우리 교재의 경우는 압력 대비 물속의 농도 일종의 발로틸리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압력 그리고 물속에 남으려는 용해도 특성을 서로 결합하는 것이 헨리의 상수인데 이 헨리의 상수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녹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름철에 코카콜라 같은 걸 마시겠다. 냉장고 안에 잘 시원하게 둔 어떤 콜라 병을 따는 거하고 저는 냉장하지 않은 콜라 밖에 거의 뭐 바깥 온도하고 비슷한 콜라 따는 경우하고 둘 다 병을 따면은 어느 게 그 탄산가스가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우리 콜라의 맛이라는 것은 최대한 물 속에 탄산가스가 많이 녹아 있어서 거품이 푹푹 터지는 그 맛에 우리가 콜라를 마시는데 이 어떤 냉장고에 넣어둔 경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스가 최대한 물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걸 따도 가스 어느 정도 도망가죠. 그러나 이제 시원한 콜라를 잔에 두면은 계속 톡톡톡톡 튀지만 뜨거운 데 뒀던 거 따서 담으면은 따는 순간 이 헤드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음료 위쪽에 빈 공간에 있던 가스들이 팍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거의 이렇게 톡톡 튀는 게 거의 안 보이게 되죠.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헨리 상수라는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가스는 물 속에 많이 어떤 용존되는
동일한 그 CO2 어떤 그 탄산음료의 맛은 CO2인데 CO2가 물속에 많이 남게 되는 거고,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물속에 있지 않고 다 이 머리 쪽에 쏠려 있다가 따는 순간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예를 또 하나 더 진화해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막걸리 같은 거 막 이렇게 흔들어서 따면 운이 좋으면 따도 막걸리가 폭파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팍 터져서 막걸리가 그냥 엉망이 되는 수가 있죠. 그것도 헨리 보츠가 잘 이용하면은 막 흔든 다음에 그 막걸리 병 위에 이렇게 이제 가스들이 꽉 올라차겠죠, 그죠? 그럼 병을 다시 꾹꾹 눌러서 가스가 물 속에 들어가도록 좀 마사지 좀 해주고 따면 안 터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헨리 산소를 역설적으로 이용하는데, 실제 한번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자, 그래서 이런 뭐 헨리 산소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실제 앞으로 헨리 상수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많이 보게 될 텐데, 헨리 상수의 기본적인 이론을 간단히 소개하면은, 자, 28쪽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책 보면서 이제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 BTEX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BTX. B는 벤젠, T는 톨루인, E는 에틸 벤젠, X는 자일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벤젠 골이 6개의 뭐 메탄기가 하나 더 붙어서 톨루인이 된다든가,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 에로매틱 하이드로카본 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중에서 벤젠 같은 경우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발암 물질로 잘 알려진 그런 위험한 물질이죠, 그죠? 저것을 담배 같은 데서도 그렇고, 뭐 음식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사람에게 가장 위한 1급 발암 물질로 잘 알려진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걸 완전히 보지 않고 살 수는 없고, 자동차 운전한다든가 뭐 기름 같은 거는 항상 그 벤젠 같은 건 나오는 거고, 집에 새로운 가구를 샀다, 그럼 뭐 냄새가 난다, 중국산 싸구려 신발을 샀더니 접촉돼서 냄새가 난다, 그런 거 나타나는 이미 벤젠 같은 게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고, 뭐 새집 신드롬, 환경부에서 법으로 어떤 대기오염 관리하는 것 중에서 이제 벤젠은 가장 그 중요한 실내 오염 규제 물질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방향족 화합물들을 대표적인 4개 주자가 뭐 BTX, 또 하나를 줄여서 E는 에틸벤젠을 빼고 뭐 BTX 또는 스티렌, 고무 같은 데서 나는 냄새, 그런 게 원인인데, 그런 걸 에틸벤젠 대신 넣어서 BTX, S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문제 보면은 어떤 시스템에 BTEX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Common Constituents of Gasoline. 자, 지금 이 교재도 나와 있지만 BTX는 우리가 자동차 탈 때 집어넣는 휘발유에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나의 참고로 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강의실 같은 데서 약 한 0.1 ppb 이런 식인데, 자동차 머플러에서 나오는 수준은 이제 ppm, 뭐 수 ppm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의 우리가 어떤 생활 환경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몇천 배 높죠. 그러니까 교통경찰하는 사람들이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이제 벤젠 같은 거 참 예를 많이 드는 게, 항상 그런 데 노출되면 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청정연료 많이 찾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청정연료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런 것들은 보면 이제 벤젠 같은 거 거의 없이 진짜 깨끗하게 나오니까 그런 공기를 많이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 벤젠이나 톨루엔, 자일렌 기본적으로 자, 여기도 뭐 이렇게 MPO 자일렌에서 어떤 그 오르소독스한 거냐, 뭐 그 자일렌의 형태가 이성체가 뭐 이렇게 1, 3으로 붙냐, 뭐 이렇게 붙냐, 이 어떤 그게 따라 달라지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우리 여기서 자일렌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BTX의 베이퍼 프레셔, 전기압이 어떤 이런 물질이, 벤젠이 예를 들어 순수하게 100% 벤젠이 존재한다고 하면 0.126, 톨루엔은 0.03, 그 다음에 에틸벤젠은 0.0126, 그 다음에 자일렌의 경우는 0.0117. 이건 어떤 자일렌 형태든 뭐 거의 다 같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압력 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순수하게 벤젠이라든가 톨루엔이라든가 이런 것을 벤젠을 1몰 상태로 100% 순수한 벤젠을 뒀다라고 하면은 그 벤젠 위에 우리 어떤 밀폐를 해서 닫았다라고 하면은 0.126 기압만큼의 압력만큼의 벤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압력이란 게 우리가 이 배기압 1atm이죠. 12.6% 정도가 벤젠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톨루엔은 0.038이니까 똑같이 1대1을 담았을 때 벤젠이 훨씬 더 발러틸리티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전기압이 크면 클수록 물을 무지하게 싫어하고 다 공기로 도망오려는 친구들이고, 이 값이 자일렌처럼 작으면은 상대적으로 물 속에 있는 게 편안하고 공기 중으로는 잘 나오지 않으려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예제 2-7에서 보는 상황은, 자, 어떤 시스템에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을 똑같은 몰수로 담았다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줄 보시면은 assuming an equimolar mixture of these liquids obeys Laur's law. 자, equimolar, EQI, equal, 같다 이런 말이죠, 그죠? 또 그러니까 몰수가 다 동일하다. 결국은 각각을 전부 1대1로 넣었으니까 다들 4분의 1씩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라울의 법칙을 종속한다. 아까 라울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어떤 물질의 부분압은 그 전체의 몰수, 그러니까 몰 분율에 대비해서 토탈 압력을 곱해준 것과 같다고 했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은 교재상에 여러분들 계속 문제 여기 해답 쪽 한번 보세요. P 벤젠은, 벤젠의 부분압은 벤젠이 0.25, 전체 4분의 1이니까 0.25고
벤젠 혼자만 존재할 때 0.126 압력이었는데 4분의 1 존재하니까 0.0315가 되겠고, 마찬가지 나머지 성분들도 이렇게 다 4분의 1씩 베이퍼 프레셔 곱해주면은 이 물질들이 다 동일하게 이퀴몰랄 상태일 때 각각의 부분압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부분압 4개 구한 것을 썸 해주면은 토탈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탈 값은 0.0471 atm. BTEX가 합해진 압력은 1몰씩, 그러니까 같은 몰수로 넣어서 믹스해줬을 때 공기 압력 1 atm에 0.0471 atm. 자, 이 전체를 봐서 이렇게 벤젠의 부분하고 0.0315 atm. 결국 우리가 이 압력 구분압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벤젠의 분자량이 12 곱하기 6, 72에다 6 다음에 78g 정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벤젠이 7.8 나노그램 1세제곱미터가 존재한다. 25도씨 1기압이다. 뭐 이런 조건을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PBN NLT 이용해서 또 부피를 구해줌으로써 상호간의 분자 분모를 볼륨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이 7.8나노그램에 해당하는 부분은 0.1 나노몰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이 결과를 우리가 세제곱미터 대 세제곱미터로 해서 뭐 ppb, ppm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앞서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어떤 물질의 농도를 ppb, ppm으로 전환한다는 그 의미는 결국 분자 분모를 동일하게 통일해주는 과정인데, 단순히 이렇게 세제곱미터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점은 온도나 압력이 변해도 어떤 ppb, ppm일 때는 어떤 변화가 없다고 했죠. 분자 분모 같이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결국 이 세제곱미터라는 의미는 몰 대 몰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1세제곱미터다. 그러면 25도씨 1기압에서는 몇 리터? 25도씨 1기압의 공기 1몰은 몇 리터에 해당합니까? 24.5리터? 자, 1세제곱미터라는 것도 우리가 다 몰 대 몰로 바꿀 수 있으니까, 벤젠의 분압도 1기압에 0.0315 atm이라는 것도, 이 atm도 결국은 PBN NLT에 넣으면 다 몰수 대 몰수로 되는 거고, 그렇게 따져주면은 이 값은 그래도 10의 6성을 곱해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1500 ppm. 압력 대 압력도 결국은 몰 대 몰, 부피 대 부피 다 똑같이 서로 어떤 PBN NLT에서 N을 중심으로, 몰 중심으로 표기하느냐,
B를 중심으로 표기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환산할 때 세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하는 건 D를 중심으로 표기한 거죠, 그죠? N을 중심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T를 중심으로 할 수 있고 T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표기해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분할에서 바로 벤젠이 31,500ppm 뭐 이런 수준의 못을 되면 거의 사람 바로 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순한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압력과 부피와 몰과의 관계를 따져줄 수가 있겠죠. 29쪽 보시면은 예제 2-8번 If the mixture of BTEX given in example 2.7 is in equilibrium with the water. 자, 앞서 바로 직전 문제 2-7에서 BTX 믹스처가 이제 어떤 물과 만났다는 거죠. 물보다는 가벼울 테니까 BTX는 위로 뜨고 위에는 이체가 남을 공간이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치면 use Raoult's law and Halley's law to estimate the solubility of benzene in water. 자, 이제 이 물 속에서 벤젠의 용해도를 계산해라.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복잡해졌는데 물에다 BTX를 집어넣으면 물과 BTX 워터가 처음에 어떤 순수한 물, 순수한 BTX의 믹스처지만 이 둘이가 만나면은 BTX는 워터가 되겠죠. 서로 뭐 어찌됐든 섞이겠죠. 뭐 그래서 다시 뭐 또 어느 쪽이 기름이 뜨고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섞이겠죠. 잘 믹스해서 딱 두면 어느 시점 되면은 뭐 BTX가 뜨겠고, 그죠? BTX가 뜨고 이제 물은 가라앉고 처음에 넣을 때 우리가 담는 순간 뭐 이렇게 잠깐 요동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형이 되면은 분리가 되겠죠, 그죠? 분리가 되면은 이 BTX는 그나마 일부는 물 속에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각자의 솔루빌리티가 다르니까 물에 어느 정도 또 들어가겠죠. 물하고 친해서 많이 들어가는 놈이 있고 또 안 친해서 짧게 들어가는 놈이 있고 또 공기적으로 도망 나가는 놈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 쪽으로 가고 공기 쪽으로 가고 각자 산팔로 이렇게 흩어지는 게 따지고 보면 또 헨리의 법칙에서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 조건 계속 보면은 벤젠에 대한 헨리 산수. 벤젠의 헨리 산수는 표기하는데 0.0055 ATM 세제곱미터 분몰. 우리가 좀 익숙한 헨리 산수는 아까 헨리 법칙 K는 압력, 네, 그 물질의 농도라고 했죠, 그죠? 좀 쉽게 표현하면 요것은 지금 ATM과 세제곱미터 곱하고 또 몰을 했으니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를 좀 바꿔줍니다.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
1세 몇? 10에서 3점이죠. 10에서 3점이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주면은 10에서 3점을 미리 빌려서 곱해주면은 5.5가 되겠죠. 5.5 ATM per mole. 그렇게 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심플하겠죠. 어떤 리드 단위로 볼 때는. 자, 5.5 ATM per mole.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이 P 가스, 그러니까 벤젠의 분압은 0.0315였고, 그죠? 0.0415 ATM이었고, 벤젠의 문제는 이제 벤젠 용해도를 묻는 거죠, 그죠? pH 값은 5.5 ATM per mole이니까 C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CI KH분의 PI 0.0315 ATM 나누기 5.5 ATM per mole. 단위가 몰 단위로 벤젠 몰 농도로 똑 떨어지겠죠. 0.00573몰. 0.00573몰. 이 물속에, 자, 이 평형이 온 다음에 물속에 벤젠의 농도는 0.00573몰. 무지무지하게 작은 농도죠. 왜? 벤젠은 물을 실한 다 공기 중으로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는다, 그 말은 맞긴 한데, 이게 기름이 되고 이게 물이라고 해서 이 물속이 순수하게 이 하나도 없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죠. 그 좀 옛날에 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화학적인 면에서 미량까지 다 따져주면 그 말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말이죠. 그죠? 작지만은 남아있습니다. 벤젠같이 물을 싫어하는 놈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또 어떻게 했으면 더 많이 남아있겠죠. T, E, X 내려갈수록. 같은 조건이면은. 물과 기름, 절대 완벽한 분리는 아닙니다. 항상 어느 정도의 맛은 남아있고. 자, 지금 이렇게 29쪽까지 우리가 헨리상수라는 것의 거의 맛을 봤는데, 아까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빨리 와닿게 뭐 콜라라든가 또 막걸리라든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그 수질 같은 거 다룰 때 또는 공기 오염을 다룰 때 헨리상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용존산소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물 이야기할 때. 또 BOD, Biolog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뭔 얘기인가 하면은 물에 녹조가 끼고 더러워지고 뭐 어떤 오염이 되고 하면 할수록 산소량이 작아질 테고 물이 썩으니까, 깨끗한 물에는 항상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물은 얼마만큼 존재한다, 이런 그 법칙인데, 그 법칙이 위배가 되면서 산소가 거의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은 다 죽거나, 뭐 강이 있다면 운이 좋은 놈들은 또 빨리 이제 다른 쪽으로, 더 깨끗한 쪽으로 도망가겠죠. 또 오염이 될 때. 자, 그래서 어떤 그 오염을 따질 때 깨끗하다면 당연히 이제 헨리상수의 법칙으로 가니까 그것에 의해서 물속의 산소를 따져주는 게 중요하고, 또 요즘 우리한테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어떤 순수한 비가 내릴 때,
그러니까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빗물이 내릴 때 그 빗물의 pH를 결정짓는 유일한 산이 됩니다. CO2는 H2와 결합하면 H2CO3가 돼서 이때부터 수소를 한번 품어내고 또 HCO3 말아서 다시 한번 수소를 또 만들어내는 어떤 그 산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빗물의 pH를 약 5.6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뭐 산성이다, 중성이다, 알칼리성이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pH가 7이죠. 근데 빗물을 이야기할 때는 산성우다, 산성비다, 아니다 이런 표현할 때는 또 이제 다른 기준이 들어가죠.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빗물이 평형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 공기의 어떤 용존, 산소의 용존 특성,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빗물의 어떤 pH 결정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헨리상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스들이 산소가 물속에 얼마나 잘 녹고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얼마나 잘 녹느냐, 물을 좋아하느냐 나빠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자연계의 어떤 큰 환경, 지구라는 환경을 돌려주는 어떤 하나의 큰 그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이아 이론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것도 결국은 이런 그 화학 물질들을 볼 때 어떤 그렇게 지구가 하나의 그 숨쉬면서 살아가는 그 이론은 뭐 영국에서 나와서 뭐 이런 책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아마 읽어본 사람도 많을 텐데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플랭크톤들이 황화물을 먹고 DMS라는 걸 뿜어내면 이것이 이제 이산화황이 돼가지고 이것이 다시 이제 뭐 구름을 가리고 그러면 뭐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조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가 하나의 살아있다는 이야기인데 다 따지고 보면은 또 헨리라는 것으로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제 월요일까지 첫 번째 숙제가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 교재에 대한 걸 잠깐 벗어나서 헨리의 이론에 대해서 이 헨리 복잡한 오늘은 이제 쉬운 부분 맛보기로 봤고 다음 시간에 좀 그걸 깊이 있게 볼 거고 또 숙제도 하면서 헨리 상수도 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뒤에 또 문제들 되게 어려운 것도 많으니까 준비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이상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